솔직히 옛날부터 저 이거 왜 있는 법인지 사실 모르겠다 싶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공급을 하겠다인데 아니지. 유효 수요를 이쪽으로 더 끌고 올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이슈로 원래 촬영 날이 아닌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 이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거.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뭐 각종 부동산 채널에서는 이거 라이브로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건축 채널이니까 건축에 관련된 것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아마 기존에 나온 내용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읊어드리는 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 실무자의 생각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골목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더 말씀드리면 좀 더 좋은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일단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 여건 개선, 그러니까 비아파트 주택 중에 가장 공급이 빠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뭐 비아파트라고 통칭할 수 있죠. 오피스텔까지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바닥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 면적이니까 여기서 발코니 면적 같은 건 다 빠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제 허가로 들어가는 그 면적.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였는데 솔직히 옛날부터 저 이거 왜 있는 법인지 사실 모르겠다 싶었긴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런 범죄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660이 1000으로 상향되면서 좋은 거는 아마 한 300제곱미터 이상, 350 기존에 이게 없었을 때는 660이라는 한도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300에서 350제곱미터의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들이 이게 뭘 하기도 되게 애매했거든요.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빠꾸미 아저씨들이 선택하는 게 뭐였냐? 이제 근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택으로 불법 임대차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암묵적인 룰이기는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1000제곱미터까지 풀어줘서 거의 한 300평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잘한 것 같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기존에는 660에 묶여있기 때문에 막 필지가 조금 더 넓어지는 막 400제곱미터 이렇게 필지가 넓어지고 하면 막 2개 동으로 쪼개고 별 난리를 다 쳤었거든요. 한 개 동에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또 동간의 간격도 있죠. 근데 그 동간의 간격이 또 협소 필지에서는 많이 뛰지를 못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4m 이상만 뛰면 되거든요. 그 4m를 또 빽빽하게 다 맞춰놔서 거주 요건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 필지에서도 그냥 한 개 동으로 해서 넉넉한 시야, 제가 말씀드린 비아파트에서는 이게 일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 바닥 면적 제한이 굳이 있어야 되나도 싶기는 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저층 주거지에서도 충분히 이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제가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저층 고밀의 밀집 지역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건물을 하나 동으로 지어서 코어를 하나 두고 현재 피난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만 만족시키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연립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을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같은 경우에 연립주택으로 또 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 법을 만들어 놓은 거를 고치지 않고 현재의 법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정부 관료적인 특성이 여기에도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런 비아파트 중에 연립주택이 몇 채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을 수가 없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더 건축 친화적으로 요거를 면적 제한을 그냥 없애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도 그냥 통폐합해서 하면 저는 조금 더 진보적인 개편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방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 동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개 동 할 필요 없어요. 더 거주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층수를 3기층에서 4기층으로 완화해 준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가 조금 이제 건축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구분 등기가 되냐 아니면 한 집 건물이냐 뭐 요거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대지안의 공지 같은 경우에 다가구 주택도 0.5m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기층으로 하면 조금 더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군보다 조금 더 혜택이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것도 이제 한 개층 더 늘려준다 뭐 오케이이기는 한데 서울 시내 다가구가 막 그렇게 많이 공급되진 않거든요. 다세대에 비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울 시내에 몇 개 있는 그나마 이제 택지 지구가 있습니다. 뭐 위례 택지도 있죠. 이런데 이제 상가주택, 뭐 점포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데가 대부분 이제 기존 다가구 주택에 맞춰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주택 3기층 해서 5호, 그러니까
2층, 3층에 2개 세대, 그 다음에 꼭대기층에 주인 세대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과연 통합적으로 바꿀 것인지, 요게 이제 과연 관전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거를 보면 되게 임팩트 있게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을 발목 잡는 것들은 다 작은 디테일들이 항상 발목을 잡아서 더 크게 발전적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서울시와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각 지자체랑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생주택 5계층을 6계층으로 이제 건축심의 통과하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건데, 요거는 방향성 자체는 물론 저도 동감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도심들 가보면 이제 6, 7층 건물들이 도심에 상당히 많이 고밀로 이제 몰려 있죠. 이런 거인데 기본적으로 4m 도로에서도 6층 주택 5계층을 허용하는 자치구가 있고 또 아닌 자치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계층, 7계층까지 가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공급의 초점에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결국 그 아파트와 저층 고밀 주거 지역에 서로 다른 수요를 유발시켜야 된다. 이게 상위제 하위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관계로 가야지만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다.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다세대 이런 저층 고밀의 주거 지역 쪽으로도 조금 하려면 이쪽의 거주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그 거주 환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6m 이하 도로에서 6계층 까지, 그러니까 7층까지 허용하는 거는 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골목길에 막 7층 건물이 막 쫙 연달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위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로 해도 잘 안 될 거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각 지자체에 적어도 앞에 6m 도로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는 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도시계획이 막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곳에도 건축선을 지정을 해서 4m 도로인 곳에는 뭐 6m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선을 지정하고, 뭐 6m 도로인 데는 8m 도로 8m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각각 좀 필지별로 지정을 해줘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 집들 가운데 간격이 조금 더 넓어져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6계층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도심 환경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건축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각 건축사분들이 오세요. 뭐 시공자분들 오시고 뭐 구조하시는 분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한마디씩 또 다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6계층으로 하면 또 이제 도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뭐 도시 미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걸 해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또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이제 온갖 로비 방법을 써서 또 이걸 또 받아내야 되게 별 난리가 다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조건을 만족하면 하게 해줘라. 이거 아니면 현장에서 대혼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이상한 정의감을 가진 분들이 항상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건을 조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6계층을 또 해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건축심의 통과라는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지자체에서 우리 구는 죽어도 주거 환경을 위해서 7층으로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손발을 정부랑 과연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마음이에요. 전 건축심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 코에 붙인 코고 귀에 붙인 귀걸이고 너무 로비가 심해. 막상 해보면 그 로비를 안 하면 막 통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잘 제도를 설계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조건 완화 얘기가 있어요. 1조건은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 통과를 해서 요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1조건은 폐지하고 채광권 개념, 도시에서 지어지는 건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충분한 동과 동 사이 간격을 좀 벌릴 수 있는 그런 도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 저는 견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제외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층 고밀의 주거 지역에서 각 개별 동별로 한 개별 건물에 뭐 적으면 뭐 6세대도 살고 많으면 뭐 20세대도 살죠. 근데 여기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 개별 등기가 된 건데 여기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현재는 용적률에 포함을 하는데 용적률을 제외해주겠다. 요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도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6층 혹은 7층 이상으로 짓게 되는 건에 대해서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라는 조건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서울의 몇 개 구가.
버려지죠. 보통 그런 주민공동시설은. 이게 사람은 무조건 누군가 소유를 하고 이게 내 거라는 그게 만족이 돼야지만 그 공간을 관리하고 가꾸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본디 인간의 본성인데,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용적률 먹는 거를 용적률 제외시켜 주겠다. 이걸 왜 썼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주민공동시설을 그럼 무조건 설치를 좀 해달라는 건가? 그 관리는 누가 하나? 관리는 그 8명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카톡방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나? 전형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관료적 마인드로 접근한 정책이다라고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민공동시설 만들지 말고 주차 자리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라이프 퀄리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주민공동시설은 누군가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잘 작동하는 것이지,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보세요 라는 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펼쳐져 왔던 거잖아요. 세금이 낮은 대신에 개별 기업에서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해서 나라에서 해줄 법한 복지들을 다 개별 기업으로 다 던져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일부는 혜택을 보고 일부는 또 혜택을 못 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입대위가 있고 그 입대위가 굉장히 많은 세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죠. 주민공동시설 여기 직원 뽑아서 관리하고 하면 되죠. 근데 누가 이거를 개별동에서 8명 10명 으쌰으쌰해서 누가 청소하고, 청소하면 그 사람 인건비는 관리비는 다 할 건가? 이제 관리회사 조라고만 만든 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솔직히 안 들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기부 채널을 받아서 마을마다 그런 동마다 촘촘히 그런 공공시설을 곳곳에 주차타와 엮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주민공동시설을 세워서 나라에서 같이 구해서 같이 관리하는 공동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이걸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개별 건물 단위에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하고 만드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비판을 제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는 건설자금 지원이 7조에서 9천으로 확대되고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데 뭐 20억, 30억 이렇게 드는데 7천을 9천으로 확대해 준다는 게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과 서울시장이 서로 다른 당의 소속이어서 진짜 공조가 안 맞춰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플러스 이제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할 거는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D아파트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이거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종 대로변, 3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 20m 이상 대로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용도 지역에서만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면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종의 대로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놀고 있는 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거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오피스텔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밖에 못 짓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조례로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서울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한번 풀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공급을 유의미하게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그 공무원들 마인드에서 느꼈거든요. 대로변에 왜 주거가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많은 주무관들과 얘기하면서 그들 입에서 나온 걸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거다. 근데 아니죠. 네. 필요하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건축법 시행령에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만들려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인가를 접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있긴 한데 요것도 살짝 완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면 공지를 8m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요것도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에 관련된 현재 제가 이쪽으로 실무를 많이 했던 거에 대한 경험을 살짝 좀 말씀드린 거고요.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이 하나하나씩 개정이 돼야지만 조금 더 유의미한 출발 건축 계획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비아파트 공급 대책, 건축 대책,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게, 사실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주차 대수에 대한 대책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5대, 30에서 60은 0.8대,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한 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것도 바닥 면적 풀어주고 층수도 올려주고 해봤자 결국 고만고만한 필지에서 세대수를 더 늘리는 그런 정책들일 텐데, 그럼 당연히 이제 세대별로 주차 대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으니 주차 대수가 안 나오겠죠.
그 작은 필지들의 주차를 밀어 넣을 수가 없으니. 그 저는 어차피 서울은 대중교통 라인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그냥 완화해 주기보다는 어쨌든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요 주차장에 대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제 계획을 하고 현재 법령을 뜯어고치지 말고 각 지자체에 목적성 있는 돈을 기부 체납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필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주차 타워 겸 주민 공동시설 같은 거를 조금 크게 동네마다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시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 대책이나 그런 게 있어요. 저도 LH를 해봤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부분 매입을 허용해준다. 원래는 이제 한 건물 단위로만 매입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부분 매입을 허용한다고 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 최근 공고 보니까 10세대 이상은 다 매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서울은 20세대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하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LH가 사업자들이랑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원가 산정. 기존에는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 결국에 매매가를 어떻게 쳐줄 거냐, LH가 얼마에 사줄지 이걸 결정할 거냐.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요걸 한다. 일반적으로 검평하는 거 그거 따라가는데 일부 원가법,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가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비용을 좀 더 쳐줄게, 요런 내용이 있어요. 요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업자는 얼마를 또 더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LH는 또 얼마나 안 주려고 하는지 또 알력 싸움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건설 정책에 이런 LH 같은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는 지원이라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아껴서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들의 그런 습성이에요. 근데 조금 더 관점을 바꾸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로 쏠리는 유효 수요를 다른 데 분산시켜 준다는 관점으로 보면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쪽으로 유효 수요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 압력을 낮추려면 요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원가법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LH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공공 분양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뒤에서 이제 내용을 쭉 정리된 걸 봤을 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LH가 시행자가 돼서 뭐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2베이를 3베이로 늘리고 마감재 고급화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LH가 짓는 아파트는 다 후졌어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저 당근마켓 거래하러 미래에 지은 LH 아파트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저렴하게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옛날에 쓰던 복도식 아파트, 지상주차장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저 작은 방에 창문 열면 복도 있고 그런 거. 그게 미래에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어졌던 공공임대주택이 구렸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민간 수준으로 이 시장에서 널리 하는 그런 거대로 끌어올려서 공급을 하겠다인데 아니지. 유효 수요를 이쪽으로 더 끌고 오려면 민간 이상으로 좋아야죠.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민간 이상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거를 들어가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뭐 저는 패시브 찬양론자니까 이게 다 시스템 창호에다가 외부 전동 블라인드가 달려 있고 공공에서 해주는 걸 들어갔더니 바닥이 원목마루래. 그 정도. 공공이 제일 좋아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쪽에 정책 효과가 좀 더 좋을 거다. 그럼 그거 하는 게 비싸냐? 안 비싸요. 그렇게 조금만 더 예산을 이쪽에 더 여유롭게 하고 요거를 도입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공공을 기다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효 수요를 이쪽으로 어떻게 더 땡겨올 거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정부 혹은 각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냅뒀던 여러 가지 도시 기반의 시설들, 여러 가지 기반의 도시 체계들을 공공이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그런 단계에 우리나라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대로 또 공급을 왕창 늘리면 또 언젠가는 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한번 또 무너지고, 그럼 제발 또 집을 사주세요 하고 온갖 또 규제를 다 풀겠죠. 아무런 원칙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런 거를 나중에 앞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을 찬찬찬 해서 우리 서울 혹은 수도권 같은 도시가 서로 다른 매력이 있고, 틀린 매력이 아니라 다른 매력이 있구나, 그런 도시를 좀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콘텐츠를 끝내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올라갈 거 다른 거 있었는데 그거 한 주 미루고 지금 요거 빠르게 올리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마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 이 건축판에서 이제 방 꽤나 낀다는 사람들이 단합이 안 되거든. 가만 보면 다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잘 취합돼서 나올 겁니다. 할 건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할 거를 믿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